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세션에는 암호화폐 취급 서비스들에게 요구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서 수호의 박지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디파이 관련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발표에서는 디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호라고 하는 회사 대표 박지수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누군데 여기 있느냐가 필요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대표도 있고 고려대학 이인주 교수님, 고려대학 유학주 교수님이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것을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업비트에서 했었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해커톤 참여하면서 AML이라고 하는 그 FTS라고 하는 이상거래 탐지 기술들을 연구했었고 올해는 이제 바이낸스 해커톤이라든지 바이낸스 해커톤에서 열정호 기술상 수상이라든지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은 큰 역할을 해주는 회사 투자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쪽 기술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보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AML이 뭐고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봤었던 저희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익명화되어 있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버 범죄들이 암호화폐를 타겟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페이팔 계정 탈취라든지 어떤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월렛에 대한 소유권을 탈취하는 게 훨씬 쉽고 그리고 돈 세탁하는 과정도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이버 범죄들이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했었고 비트렉스라고 하는 거래소는 뉴욕시로부터 비트 라이센스를 규제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거래소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체 조사한 분석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 이더리움을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악성 계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실상생활에서는 대포 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행위를 했던 계정들은 흔히 재사용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89% 정도 하루 지나더라도 90% 정도는 계속 재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믹싱이라고 하는 돈 세탁에 쓰이게 되는 자금 출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많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사이버 범죄로도 많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다 보면 많은 거래소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보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규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많이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보안은 보안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컴플라이언스에서. 저희가 좀 관찰할 수 있었던 거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맞닿아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서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AML은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 말의 줄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AML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흔히 요새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하는 FATF에서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하는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기구다 보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입국들이 G20, OECD 국가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항상 법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FATF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감원과 금융정보조사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대검찰청에서도 주소 조회 시스템 만들라고 하기도 했고요.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FATF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초안에 나온 상태입니다. 6월에 이제 제정되고요. 일단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고액의 거래가 일어나면 금융당국원에 바로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계좌이체라거나 하게 되면 바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CDD라고 해서 이미 알려진 범죄자라든지 의심스러운 유저들은 사용자들은 바로 보고가 되게 되고 STR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하에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보고하게끔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사람인지라 이게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소라든지 월렛이라든지 큰 금액에 해당되는 암호화폐가 거래됐을 때 자동으로 보고가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위험한 유저가 거래를 했다면 보고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심 거래, 앞서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과 같은 어떤 범죄 자금을 어떻게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수상한 거래들이 있을 때 보고하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디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무슨 연관고리가 있길래 얘기를 하게 됐냐? 우선 앞서서 디파이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금융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디파이는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어떤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금융 상품을 팔고 싶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토스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하는 것들 간편 결제를 통해서 유저들을 흡수하고 그걸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팔고 있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메신저 엄청나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화를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은 금융이고 어떤 오버시 마켓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페이스북처럼 비금융권에서 금융으로 접근하거나 JP모건처럼 기존의 금융 플레이어가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 좀 더 오버시 마켓에서 접근할 때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범위에서 금융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 얘기가 아까 나왔지만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저희는 좀 신용대출을 좀 보고 있어요. 신용대출을 해야지 좀 더 매스어답션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지금의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거래 이력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희 계산대 예를 들어 이 사람 제사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빌려가도 잘 갚을 확률이 높아.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서의 신용대출이 만들어진다면 같은 논리로 신용 리스크 관리를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발생하는데요. 모든 거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신뢰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척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익명화된 데이터들의 익명화된 것들 뭔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쌓으면 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인지 주인이 전지 다른 사람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온체인 데이터만으로도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려운 점은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소인데요. 이 밥의 주인이 누군지를 식별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밥이 블록체인 상에서 했었던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봤던 예시에서 살펴보면요. 0x4c, 앞서 알지 못했던 액티비티는 사실은 어떤 도박성 대비의 대가의 거래였고 해커들과 입출금을 하고 있고
경마장에서 어떤 DM에서 액티브를 했다면 이 사람의 천성은 갬블러라고 볼 수 있죠. 갬블러라는 것이 식별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금융 서비스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누구